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국회의원 이기현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위하고요, 국회 정보위에서 겸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고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뵐게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네. 전화 통화 외에 이렇게 직접 보는 거는 작년 8월 달 모임이 이후로 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동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있을 만한 일들은 다 했죠.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12.3 쿠데타도 있었고 쿠데타가 있었고 또 사상 예, 초유 뭐 체포 구속 뭐 탄핵도 있었고요. 탄핵도 예, 있었고 뭐 예. 서부지법 뭐 난동 폭동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이 예. 사상 초유의 일들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헌정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나 싶은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중에서 우리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 이기현 의원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죠. 아마도 이제 작년 12월 14일 네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일 날 당일날 우리 이 의원이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별세를 하셔가지고 네네. 상복을 입고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아마도 그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멀리 광주에 있었고 또 언론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네. 직접 조문을 못하고 이제 아유 뭐 저 예. 조화만 보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는데 네. 혹시 그때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메시지 혹시 있을까요? 뭐 주로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계좌가 있다 보니까 계좌로 어 "응원한다. 아버지 잘 음, 모셔라." 이렇게 음,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아버님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날 표결에 참여한 것 때문에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을 음, 했을 뿐이고 투표하고 나서 이제 빈소에 가서 상을 치루었는데 음, 그것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부주금 보내주신 분도 많고 또 이렇게 조화 보내주신 분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에게 연락처가 없다 보니까 음, 전화를 다 일일이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했어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잘 모셨고요. 아버님 하늘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공고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는데 아버지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또 자식의 역할하고 또 남아있는 세대들이 그 역할 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마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는데 그 응원 메시지 중에 이제 삼가 고인을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아드님께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그런 조화 네. 화환을 뭐 예, 뭐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네, 조화를 보내주셨고요. 네. 뭐 제가 지킨 것만은 아니고 국민들이 지킨 그렇죠. 거죠. 네. 이번 정말로 저희가 광주 이후에 무려 45년이 지나서 군사계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극복되는 과정 아직도 완벽하게 극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란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극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큰 반역의 시간을 잡아주셨어요. 네. 새롭게 대한민국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사회 개혁의 과제들을 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탄핵이 완결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부가 사회 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저희들에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결국 그 그렇습니다. 역사를 네.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단한 국민입니다. 네. 세계 어디에도 K컬처 때문에 요새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저는 K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회복성은 세계 모든 민주애호 국민들이 세계 인류들이 다 칭송하고 그리고 좋은 학습 자료로 그 해당 국가에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친송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내란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 대란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서 이 헌정 질서를 새롭게 복구하면서 이러한 세계 민주화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크게 기여한 그런 국가로 기억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날 이렇게 위대한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 봉쇄망을 뚫고 들어가서 네, 네. 결국 국회에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기현 의원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기현 의원 돈줄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네. 다뤄야 될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의힘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제 좋은 느낌을 주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는 뭐 빨갱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은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아시다시피 내란의 수괴는 사형과 무기밖엔 어, 해당 형량이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이제 다만 이게 헌재이기 때문에 음, 본안 재판인 형사소송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탄핵과 관련돼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본안 소송 가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질 텐데 그렇죠. 헌재에서 이게 판결을 늦추거나 그리고 헌재에서 만약에 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이 헌법 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그래서 헌재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대통령직을 빼앗긴 것으로 음, 정책 프레임을 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다 대한민국에서 판사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항하고 있고 그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이렇게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는 거 보면서 예, 이 친구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음, 그리고 어떻게든지 면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시간 끌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음,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된다 하더라도 여론전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말로 불행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어,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아시다시피 극우주의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지금 집권을 하고 아니면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이 그랬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넘어갔고 프랑스마저도 거의 르팽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들이 지금 곧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이 그랬고요. 저희도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에 대한 이 정당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인 윤석열과 손절하지 않고 면회 다니고 친구의 의리인이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손절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당이 아직도 정당 지도에서 30% 후반 40%까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남은 과제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낼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수용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이번에 서부 지원에 대한 테러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만 어, 저희가 군사 정권 시절에도 그렇죠. 학생들이 뭐 화염병 던지고 뭘 했습니다만 이렇게 헌법을 지켜나가는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군사 정권의 주구라고 해서 검찰과 법원을 비판을 했지만 직접적인 공격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45년 이후에 그러니까 음. 광주로 보면 45년 이후에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으로 보면 30년 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정말 걱정스럽.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 해석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듯이 음, 최종 헌법재판 결과 탄핵 인용이 나올 경우에 네. 그것을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 음,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인용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지자들 결집 그렇죠. 그래서 대선 승리와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경우에 이제 사형 아닌 무기징역밖에 네. 없는데 윤석열 그때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형사재판에서 이제 유죄가 되면 구속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속이 되고 이제 법적인 처벌로 들어가는 건데 윤석열 피고인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을 파면하기 위한 네. 그런 거 아닌가 예. 상당히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월 3일 이후에 딱 열흘 만인 12월 13일 날 제가 사면법 개정안을 처음 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한 11분 정도 더 내주셔 가지고 총 12분의 사면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음. 내란 외환의 경우에 예, 내란죄, 외환죄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자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저는 내란 외환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학살, 정부의 민간인 학살이 예전에 과거에 이런 범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는 이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법사위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금 총 12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정말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절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자들이 특별 사면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면법 개정안을 내놨고요. 이것이 통합돼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텐데 저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란죄, 외환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정부는 역사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꿈도 꾸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 의원이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던질 네네. 부분을 미리 일부분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내란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심판한테 시비를 걸어서 경기 자체를 무효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의도를 보이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3 쿠데타 이후에 소위 윤석열 방지법을 이제 국회에서 여러 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헌 발동 시 이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개헌법 개정안 네네. 그리고 또 내란 수괴 혐의자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호법 개정안 그리고 네. 우리 이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를 한 사면법 개정안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윤석열 방지법인데 나는 그 표현도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는데 네. 예. 하여튼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뭐 여러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상태고 그럼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언제쯤 이게 다뤄질까요? 지금 뭐 법사위가 워낙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임시회가 열려 있는데 법사위가 또 일을 빨리 하는 또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면법이 12개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여당이 반대하겠지만 저는 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개헌 관련돼서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개헌법 관련된 개헌법 개정안이 한 3개, 조국 의원, 양문석 의원, 고민정 의원이 된 게 있고요.
저도 공동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에 대한 법률, 예우에 대한 법률 관련돼서 3건 정도의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용해인, 정춘숙, 박은정 의원들이 냈는데요. 내란과 외환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 이것은 기소 이후에는 바로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 정신이고요. 개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가 개헌 관련돼서 이번에 윤석열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절차에서도 위헌이고 내용에서 포고령도 위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도 이것은 위헌이었어요. 그렇죠. 예, 국무회의도 뭐 제대로 안 했고 뭐 부서도 안 했고 뭐 그렇죠.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 국무회의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절차 위반인 것이어서 포고령도 헌법 정신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법 부당한 개헌 관련돼서는 국회 통제권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내용으로 3건의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좀 빨리 신속하게 심의해서 저희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말씀을 좀 더 진전시켜 보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질서의 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훼손된 헌법 체계의 취약성, 확인된 헌법 체계의 취약성, 군과 무력 집단에 대한 문민 통제의 취약성을 하루바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의 헌법 체계 하에서 지금의 법률적 작동 체계 하에서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내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헌법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각종 법률에 대한 재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 권력 집단, 또 무력 집단이라고 하는 군과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 행정부의 통제도 강화해야 되고 국회의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충원되는 인적 구조에 대해서도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번에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이 대부분 다 육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도 수뇌부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경찰도 여러 가지 입직 경로가 있어 보입니다만 최고의 경무관 이상의 간부들로 가면 경찰대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 한 대학의 동문회가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무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견제 장치를 만들고 입시 경로를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것의 지금 체제를 신속하게 개혁하지 않는다고 하면 19살 때 형 동생으로 만나서 50대가 넘어서 간부가 돼서 장성이 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 돼서 다시 만났을 때 회의장에는 그들의 동문회밖에 남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이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무력 집단이 한 고등학교, 한 대학의 특정 집단에서 장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육군이나 미국의 각 군의 최고 지휘관들은 대부분 다 ROTC 출신들입니다. 저희 표현하면 학군인데 학교 출신이 하고 있고 사관학생교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중요하게 저희가 개선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시중에는 이제 육사 폐교론까지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상 뭐 역대 대한민국 쿠데타는 다 육사 출신들이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빼고는. 그래서 참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는 육사 출신들이 했고 이번에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육사를 동원해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차이입니다. 하여튼 이기호 이 발의한 이제 사면법 개정안이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쟁점이 되면 당연히 뭐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핵 국면하고 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사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당이라는 그런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 이기현 의원을 비롯한 네. 많은 야당 의원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뭐 여당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워낙 저희가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이번에 느끼셨지만 행정부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있고요. 그것을 견제해야 될 국회 권한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사실은 큰 것 같지만 작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힘을 빼는 것들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헌법 정신에 맞춰서 행정부처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들이 준비되고 이것이 이번 내란 사건을 극복하고 향후에 대한민국을 건전한 민주국가로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입법적 과제이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네. 내란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제도적인 장치는 앞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나가는 네. 그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그리고 무인기 등 국지전 유발 이슈인데요. 어,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소개 인사 말씀하실 때 국회 소속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하고 정보위 소속인데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정보위는 소속 피감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이 이제 12월 7일 작년 네.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군 고위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를 크게 질책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네네. 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어차피 이 제보자를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어떻게 제보를 접하게 됐는지 뭐 예,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정당 생활을 이제 초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30년째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음, 올해가 31년 차고요. 그게 처음 제가 갔던 게 94년도인데 제가 국회 3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좋은 선후배들 그리고 좋은 음,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한 경로로 신뢰할 만한 경로로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고 있다. 네, 어, 제보를 받았다고 다 공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군 내에 큰 동요가 있었어요. 군이 다시 어, 쿠데타에 동원되는 음, 어,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쿠데타, 서울 법대를 나온 그리고 음, 특정 고등학교를 나온 몇몇 인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어, 내란 상황에 군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계신 전현직 군인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계엄 직후에 네. 관련돼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을 수 있었고 음,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뭐 분명한 것은 어,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북한과 무력 대치를 70년 이상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해오고 있는데 75년이 넘었죠. 북한을 자극하려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것이 나왔던 것이 우물풍선에 대한 직접 자격 이후에 원점 타격 그리고 평양 김일성 주석궁을 배회했던 무인기 네, 문제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노상원 이제 그 정보사령관이 이제 NLL 국지전 유발 뭐 예, 그런 문제도 예, 있죠. 예, 노상원의 계엄수첩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었고 음,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김용현에 대해서 노상원이 어, 코치해주는 음, 그리고 원점 타격의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음, 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지나간 이슈여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지금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군인들이 아마 조사를 받으셨을 텐데 이 문제 관련돼서는 국방부와 그리고 사법기관이 충분히 조사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가 어, 던져놓은 이러한 제보들 관련돼서는 충분히 수사하고 그 답을 빨리 내서 국민들께 어, 명백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많은 국민들이 인제 지켜봤고 네. 그리고 인제 시시각각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인제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잖아요. 인제 그중에 하나가 인제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이 의원이 주장했던 그 "원점 타격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 계세요? 뭐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뭐 얘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네. 받은 제보를 가지고 네.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분명히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조사하고 그리고 해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내란죄로 이미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세부적인 얘기를 더 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네. 그것에 종속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사 이후에 명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인터뷰 직전에 인제 잠깐 아까 우리가 대화를 네네. 나누면서 제가 전해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인제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국방부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일부 힌트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네 뭐 있었죠. 예 뭐 서로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건데 국내의 제보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게 일시 장소가 특정된 제보 그다음에 실물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받은 제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무력기관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국방부가 잘 지켜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 이슈는 뭐 새롭게 이 의원이 추가로 얘기했을 네네. 부분은 없는 걸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인데 요새 인제 그 조기 대선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인제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비명계라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비명계라는 분들이 인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세게 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이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뭐 약진을 한다든가 어떤 조사는 민주당을 앞선다든가 이런 좀 묘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제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이런 분들이 인제 뭐 말씀을 이제 세게 하셨는데 뭐 발언을 좀 조심스러워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니 뭐 뭐 그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아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돼서 내란 이후에 왜 내란 세력이 내란의 추계가 1호 당원인 대통령인 정당의 지지도가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오히려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국민적 뭐 일종의 의혹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이미 저는 워낙 12월 3일 내란의 상황이 워낙 극명했고 이것에 대한 위법 행위가 극명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심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다시 여론조사에서 빠졌다 다시 회복하는 과정,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가는 과정은 일정하게 저는 스윙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국면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음. 저희들이 참 이제 헌재가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헌재의 판결이 있은 뒤에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대선 얘기를 앞서서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음. 어 이미 국민들께서는 차기 만들어질 정부의 형태, 어느 당이 집권할 것인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됐다가 '아 이게 바로 대선으로 이어지네.'라고 판단이 된 보수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뭐 과표집이 일정하게 있죠. 내란 상황이 있었던 12월 3일 이후에는 진보층의 과표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갤럽 조사에 의하면 2 배씩 예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 불과 한 달 만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보수의 궤표집이 올라오면서 또 동률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는 엎어지는 결과도 나오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 지지층께 말씀드리면 지지층에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끼리 만나고 계신 친구들, 가족들의 생각이 대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60일 후에 바로 대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빠르면 90일, 늦어도 10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던 내란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하는 이 일만은 꼭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일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정말 흔들림 없이 손잡고 달려갈 텐데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내란 세력을 꼭 심판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에 맞는 그런 민주정당이 집권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모든 지지자와 국민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 여론조사가 이제 보수 과표집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진보 지지층보다 이제 보수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는 네. 것이죠. 객관적인 팩트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소위 이제 비명계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봐라 이게 당 지도부가 너무 강공 내지는 뭐 이렇게 탄핵도 하고 하니까 중도층이 흔들려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는 해석이 안 돼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 음. 이거 착각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그 비명계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한계론 그리고 당도 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양비론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도 않았고 정말 전면전 비슷하게 이렇게 전선이 펼쳐져서 싸우고 있는데 아군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게 예. 뭐 아까 거명하신 그런 뭐 정치인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누구는 무슨 뭐 잘못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는 지난 3년 전, 2년 정확하게 말해 3년 전에 있었던 3년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대해 패배의 책임론입니다. 책임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헌의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개헌의 이슈로 요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물론 국민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을 빼앗겨 버린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모든 논의와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짧지 않은 시간, 짧게는 90일, 길어봤자 100일밖에 안 되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가 가졌던 정치인들이 가졌던 상처에 대해서 다시 꺼내고 다시 그 책임의 소재를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 따지는 문제는 지금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상처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선 패배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저희들이 큰 상처를 드린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따질 때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선을 정말로 제대로 치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뭐 또 언론에서는 또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라든가
어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네. 그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그런 분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이 의원이나 저나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뭐 30년 이상 그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대협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총선 끝나고 아마 이 의원은 뭐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5월 달에 임 실장이 제가 지금 그 고향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주를 내려왔어요. 광주의 대표적인 5.18 단체 대표분들 한 세 분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하고 임 실장하고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몇 달 지나서 어, 통일 반대 그런 얘기 했다가 지금 또 그러니까 결론은 좀 너무 깜짝 발언을 하는 게 좀 안타깝다. 음. 어, 그 음, 뭐 워낙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음, 뭐 임종석 실장, 김경수 전 지사가 받았을 상처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죠. 대선 패배한 뒤에 수감되시고 뭐 대선 전에도 이미 수감되어 계셨지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정치를 본인이 여러 차례 했지만 도전도 할 수 없는 뭐 기회도 없었다. 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아, 저 개인적으로도 뭐 두 분 다 1년 선배들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든지 아니면 새롭게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다시 활동하시려면 저는 국민들에게 미래로 가는 길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도 김경수 지사도 밑에서 실무했던 저 같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죄인입니다.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그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에서 내 책임이 얼마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백의종군에서 뛰겠다. 내지는 선수가 돼서 나가볼 테니 나는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던지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조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다시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에 대한 동의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그 길에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때 본인들이 움직이시는 것도 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방금 이 의원 말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정말 그 김경수 전 지사나 임 전 실장이 이 대권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당내 비판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김경수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그리고 임종석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이런 미래 비전과 대안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다 긍정적인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너지가 나지. 지금같이 뭐 과거 뭐 있었던 일 가지고 서로 옳네 그러네 누구 책임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사실은 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들어가 봤어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 그랬더니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반향이나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 전 실장한테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 기도가 아니었나. 조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뭐 저는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어요. 뭐 저는 실무를 30년 동안 해봐서 대선을 치른다는 거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내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나기 전에 그 당시에도 그 진영에서도 후보들이 캠프를 차리고 움직였는데 지금 본인들이 탄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일체 대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제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이 후보들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만 한 달 후에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60일이라는 기간 중에 본선 선거인 23일을 빼고 나면 37일이 남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37일 동안 선관위도 구성하고 경선도 해서 후보를 확정하고 그 후보의 공약을 구체화해서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실무적으로는 유세차도 준비해야 되고 법정 홍보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팅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일 당일날 대선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 대선 선거운동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60일 안으로 들어가서 선관위 구성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지지고 볶고 싸울 시간도 없어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치르는 것은 보름 내외일 겁니다. 길어봤자. 그 과정에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당원 단계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 룰대로 경선을 할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완전 국민 경선제죠. 그래서 당원들, 권리 당원들 지금 한 120만이 좀 넘을 걸로 추산되는데 그분들 플러스 각 후보들이 모집해오는 선거인단을 합쳐서 예상컨대 한 200만에서 200만이 좀 추가되는 분들이 경선에 참여할 텐데 이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네.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서부터라도 지금은 이제 내란 극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지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경선에 뛰어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정책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민주당의 대선 구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내 상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정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상처가 제일 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개인적 상처는 있고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여러 주제를 다뤘는데 바쁜 가운데 이 의원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아닙니다. 그 혹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면 뭐 예. 새로운 정보가 맨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국가인가 아니면 흥해가는 국가인가? 저희가 선진국 반열에 갑자기 들어섰습니다만 K컬처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저희 문화적 콘텐츠를 주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뛰어서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성과를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야, 국군이 다 했나? 라는 생각도 일부 해보고 또한 아니야. 이제 다시 뛰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프업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뛰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적 욕구이고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을 극복하는 문제가 헌재의 판결 이후에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한다면 2차적 과제는 더욱더 민주주의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기관, 무력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 충원의 구조, 그다음에 법적 제도의 정비의 문제, 그다음에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의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다 저희들이 해나가야 하겠습니다만 하늘이 오히려 저에게 국민을 통해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리시켜 주셨듯이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점프업해서 세계 이제는 경제적 선진국에서 민주적 선진국으로 세계 어느 사회와 견주어도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은 저희가 항상 서구 사회를 볼 때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를 300년 동안 했고 우리는 6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라고 항상 저희들이 스스로를 자학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느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안정되고 단단해진 민주국가로 그리고 국민적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문화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개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시간 끌기 뭐 이런 혹은 초점 흐리기 이런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제7공화국을 네. 위한 개헌이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87년 개헌을 하면서 그때 여당과 야당이 8인 정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밀실에서 야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5.18 정신이 빠졌는데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아래로부터의 개헌, 국민들에 의한 개헌 이런 방향으로 정치권에서만 이렇게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뭐 개헌 과정은 뭐 꼭 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번은 저희가 보궐선거 대선이잖아요. 네.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궐선거 대선 안에는 개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바꾸고 나서 개헌의 이제 과제, 정치 혁신의 과제가 저희가 남아져 있는 과제인데 어떤 개헌의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단순한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역사적 평가에 의한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적 기본권의 확대 문제도 헌법 정신에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구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차분하게 잘 모아져서 참 어렵습니다, 개헌이. 저희가 지금 37년째 개헌을 못 하고 있는데 연성 개헌으로 개헌 절차도 좀 바꿔서 개헌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시는 헌법학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총선을 할 때마다 개헌을 하거든요. 총선 시점에 맞춰서. 계속 시대 정신이 바뀌고 새로운 과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개헌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개헌을 못 할지 몰랐는데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권력 구조가 가져다 주는 단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한민국의 주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풀어야 한다,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우선 내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네. 윤석열 내란 세력의 국지전 유발 계획,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 요소와 대선 전략,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의원이 강조했던 그 개헌을 비롯한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내용을. 개헌은 개혁의 과제인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개헌을 매개로 해서 무엇을 해보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정략이죠. 그건.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렇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고 나서 개혁 과제들 중에 개헌이 있는 것이지 지금 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개헌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 문제에 저희가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셨던 이기현 의원의 소감과 인터뷰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저희들이 막지 못한 것도 저희들의 죄입니다. 국회가 현명하게 대처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내란 사건을 막아주는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군용 차량을 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 들고 뛰어다니는 군인들 사이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호통쳤던 많은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그 힘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현재 이후의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뛰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 처음 인사드리는데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뉴스버스 발전하도록 노력하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자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진행하는 첫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